민법 원론 제255강입니다. 채권관계. 단락번호 4005 채권관계. 여기 목차를 보면 1의, 2 채권, 3 급부. 한 페이지 넘어가서 4 채권. 그러니까 채권, 채무, 급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채권관계 승리 이렇게 나오는데,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들이니까 유심히 읽어서 그러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유심히 읽어두면 물건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내는데 이제 바탕 지식이 되죠. 자, 봅니다. 채권관계란 뭐냐? 그게 뭐 특정한 이의 자꾸 하는데, 특정한 이의가 자꾸 거슬리니까 빼고 그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채권관계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대적인 청구를 둘러싼 상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관계, 이런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급부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 그게 채권관계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채권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관계, 채권관계. 물건관계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채권관계는 그런 거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게 봅시다. 그냥.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면 괄호 3번에 상무계약에서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체,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 내용 전체적인 관계,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그것은 계약관계고,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채권관계고, 계약관계에서 채권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계약인수와 채무인수와 이행인수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고,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고,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고, 채권양도는 채권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통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바꿔치기 아무리 해도 계약 당사자는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계약 당사를 바꾸려면 계약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행인수는 뭐냐? 이행인수는 채권자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채권자 채무자를 그대로 두고 이행을 좀 해달라. 이행 의무, 이행할 것만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행인수고. 그래서 계약에서 채권이 나오고 채권 채무가 나오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법정 채권도 있으니까 무슨 계약에서 채권 채무가 나오냐? 법정 채권도 있다. 그렇죠. 법정 채권도 있는데, 계약과 채권과 이행, 이 세 개의 범주를 구별하면 그렇다는 거죠. 계약에서 채권이 나오고, 채권은 그 하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내용 중에 이제 뭐 이행, 청구, 뭐 급부, 보유, 뭐 등등 내용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행하는 그 문제만 딸랑 떼가지고 요점 대신해달라 하면 채권자, 채무자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이행 책임, 이행 의무만 인수해 간다. 채권 채무자는 안 바뀐다. 이런 뜻에서 이행 인수다. 이제 그렇게 구분하자는 거고요. 어쨌든 계약 관계와 채권 관계는 다릅니다. 관계가 있지만 구별된다. 그렇게 봐야죠. 자, 그래서 채권 압류를 해도, 채권이 처분 금지를 당해도 계약이 처분 금지 안 당하면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계약 해제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축에 반하거나 하면 그 계약 해제가 해제권 행사한 것이 유효하냐,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채권이 처분 금지를 받는다 해서 계약이 처분 금지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어쨌든 계약 관계와 채권 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채권 관계에다 그 다음에 다만, 괄호 안에 써놨네요. 다만 양자가 엄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뭐 계약이라 불러도 채권 관계를 말하는지도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야, 채권 어쩌고 해도, 아, 저 계약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듣기도 합니다. 은밀하게 구별돼 사용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구별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자, 이처럼 채권 관계는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 관계로서 채권의 개개의 채권이지 계약을 둘러싼 법률 관계라보다 채권을 둘러싼 법률 관계로서 채권의 소멸이나 채무 불이행 등은 개개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 기준이 아니다. 이때는 일정한 경우에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령 어느 한 채무의 불이행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계약 해제로 결과가 지어지기도 한다. 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계약의 운명을 좌우할 때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번호 4006 채권, 이 채권.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1033 이하 참조. 1033 이하에서 다 얘기했다는데, 다 얘기했는데 거기 다시 열어서 정리하시고, 여기서도 한번 더 보면, 동그라미 1번.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거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소멸한다. 청구권, 권리의 종류에서 다 했습니다. 청구권, 지배권, 항변권, 행성권이 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채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이거죠. 지배권이나 항변권이나 행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채권은. 동그라미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권이다. 물권은 온 세상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권이고 대세권 그러 부르죠. 채권은 상대권, 대인권이죠. 사람에 대해서 주장,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요구되지 않는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요구되죠. 등기, 인도 등. 예. 자, 괄호 2번. 손해배상 청구권처럼 채권과 청구권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예, 채권에는 청구력 외에 겁부 보유력도 포함되므로 채권은 뭐 제가 볼 때는 청구력, 겁부 보유력만 있는 게 아니라 소구권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의 내용은 다양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구력, 겁부 보유력뿐만 아니라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구력, 겁부 보유력이 포함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청구권은 채권의 한 권능에 불과하다. 채권의 여러 권능 중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기능하는 그것은 채권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다 이거죠. 채권은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예. 변제기가 가라하네. 변제기가 돌아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청구력 자체가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될 뿐이다. 청구력이 지금 출동 준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청구력이 딱 밥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변제기 돌아오면 확 출동해서 내놔 하고 가져올 수가 있죠. 청구력 자체가 보정되는 것이 아니죠. 잠재적 청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청구력이 변제기 돌아오기 전에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뿐.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청구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등과 같이 채권 외의 권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과 구별돼야 한다. 예, 청구권과 채권은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막 우리 쓰다 보면은 거의 뭐 채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채무라 부르기도 하고 아예 청구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채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때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이제 워낙 유사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딱딱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막 헛나오고 그러지 그걸 정확하게 칼같이 얘기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물권 채권은 말을 혼용하면 안 되죠. 물권 채권이 명백히 구분되는 그거를 잘못 쓰면은 대실수하는 거지만은 청구권 채권 이거를 채권이라 써야 될 때 청구권이라 써버리고 청구권이라 쓸 때 채권이라 써버리고 이렇게 잘못 썼다 해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네? 용어가 워낙 비슷해 가지고 자, 어쨌든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괄호 3번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 물권도 처분할 수 있죠. 인격권은 처분이 안 됩니다. 예. 물권, 채권 이런 거 재산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또 예외도 있습니다. 압류에 의하여 채권자의 그 자기 채권 처분 가능성이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처분금지효력에 의해서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즉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돼 버리고 지급금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는데, 다만 이러한 처분권의 제한은 상대적인 것으로 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겁니다. 압류 채권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죠. 처분 금지 당하면 압류 채권자만 피해 다니면 됩니다. 압류 채권자, 압류의 효력은 압류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거죠. 압류 채권자를 위해서만이죠. 위해서만. 효력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미치죠.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압류 채권자와 압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세 사람 사이에서 이제 효력을 발휘, 그 처분금지효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알면 되고, 압류는 민사집행법 227조는 제가 자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압류, 열어봐야 되겠다. 296조가 나오네. 296조. 자, 227조부터 먼저 보죠. 227조가 압류의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이라기보다 압류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죠. 제227조 보면 민사집행법입니다. 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시키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지급금지니까 지급금지명령이라 볼 수 있겠고,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니까 처분금지효 이렇게 부르는데,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은 합니다. 그러나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제3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압류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 송달 안 돼도 압류효력은 생긴다. 압류효력이 뭔데? 처분금지효죠. 지급금지, 영수금지, 처분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금지효죠. 압류 당했는데 그걸 처분한다. 그러면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거는 처분이 안 된 걸로, 왜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 안 된 걸로 그 처분 행위를 무효로 봐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를 해봐야, 압류당한 채권을 양도해봐야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양도 안 된 걸로, 양도 안 되면 채권 양도인이 그대로 채권자인 걸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3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점이 압류효력 발생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를 보러 가는데, 가압류는 교재에서 296조 3항을 첨부하라 그랬죠. 예, 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제목을 왜 동산가압류집행이라고 붙였냐? 지금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 이외에는 전부 동산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부동산이 아니라서 동산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규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산가압류집행 제3항을 보면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 하여야 한다. 이게 227조 1항과 다른 것은 이제 채권 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처분금지, 영수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가압류 당시에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만 채무자한테 주지 마라, 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만 내린다. 이제 이 점이 가압류와 227조 1항의 압류 방법이, 집행 방법이 다른 거죠. 집행 방법이 다른데 왜 그럴까? 가압류는 지금 보전 처분입니다. 아직 본안 소송의 결과도 안 나온 상태고, 본안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임시적인 조치죠. 붙잡아 놓는 거죠. 보전, 피보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붙잡아 두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주지 마라만 하면 충분하다. 예? 아직 지금 본집행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227조 1항에서 채무자에게 처분금지, 영수금지 내리는 것은, 지금 이제
집행 착수했다. 꼼짝 마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세히 깊은 뜻은 제가 모르겠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채권 가압류가 압류와 본질적인 효력인 처분금지 효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압류도 처분금지 효과가 있지만 가압류도 처분 그대로 압류와 마찬가지로 처분금지요. 그 채권을 묶어두는 효력은 충분히 발휘한다는 점,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 그 정도로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291조에 보면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다만 아래 여러 조문과 차이 나는 경우에는 준용을 안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규정들을 준용하라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296조에서 집행 방법, 채권 가압류의 집행 방법은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지급금지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는 건데, 자, 그 방법은 그렇게 하고 효력은 제가 볼 때는 291조에서 강제집행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뭐 처분금지효도 291조에 근거해서도 밝혀낼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296조 3항에서 이미 지급금지를 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만으로도 이미 그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은 발생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민사집행법을 제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가압류와 압류가 왜 본질적으로 처분금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론적으로 한번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그거 왜 그래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론적 가교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채권 끝부분에 보면 판례가 괄호 안에 하나 있어요.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관한 판례. 이거 대단히 어렵던데.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봅시다. 이거 보면 시간 나가버릴 것 같은데. 이거 보자. 봅시다.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이게 압류 처분금지 효력의 상대효에 관한 설명인데 그걸로 끝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거기 사행위 취소가 들러붙어갖고 이거 한참 쳐다봤는데 대단히 힘들던데. 아는 만큼만 얘기하고 갑시다. 그죠? 아는 만큼만. 자, 일단 보면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효다 이 말이에요. 상대효.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효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판례 보면서 무진양보가 숙달될 겁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효다. 물건처럼 이렇게 무슨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효다. 부동산 등기 같으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가압류를 하더라도 물건 위에 부동산에다가 압류해버리면 등기가 갖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대항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하여튼 여기서 너무 나가지 말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자, 일단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채권 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죠.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금지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영수금지, 처분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을 갖는데 그것은 상대적 효력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효력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을 처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게 핵심이죠. 이거는 뭐 거의 외워지다시피 머리에 박혀버려야 돼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 그걸 가집니다. 가지는데 그치고 그 외에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다 유효하다 이거지. 처분금지를 안 받는다 이거죠. 그만큼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압류 후에 피압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압류된 채권이 채권 양도로 넘어갔다. 제3자 양도된 경우. 뭐 이렇게 나오죠.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사람, 온 세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 유효합니다. 압류 채권자한테만 대항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유효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게 대단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 양도는 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압류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가 압류했어요, 채권을. 근데 그 압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 많이 있어, 압류하는 채권자. 그 사람들한테는 채권 양도 유효합니다. 이 사람아, 헛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헛소리가 아니라 딴소리 하지 마. 예. 근데 채권 양도 했는데 압류 채권자한테 대해서는 끽소리 못하죠. 제가 찍소리 못한다 하려 했는데 찍소리 못합니다.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했다. 웃기고 있네. 너 안 한 거야 임마. 이렇게 해도 압류 채권자에서는 대항할 수 없잖아요. 채권 양도 갖고. 근데 그 이외에는 다 대항할 수 있다. 채권 양도했다.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 봐도 어려운 게 이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채권 양도는 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예. 이게 상대적 효력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술 더 떠버리면 진짜 머리 아파요. 여기서 끝납시다. 이거 하고 꺼버릴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또 왜 붙어있냐. 네, 이거를 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뒷부분은 빼버릴까. 설명하기 힘든데 앞에까지 하고, 이까지 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죠? 상대적 효력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 효력,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고 나머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는 다 유효하다. 압류 후에 해도.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얼마나 깔끔해. 여기까지 할까? 근데 뒤에 붙었어. 이 붙은 거 이거. 이 교재도 안 나오잖아. 교재 판례 번호는 나왔네. 판례 번호는 나왔으니까 읽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 또 채권 양도가 유효한데 이걸 사행위로 또 취소를 해. 이 참나. 이 사람들 채권 양도까지만 이해되기 힘든데 그걸 또 사행위로 취소해버려요. 머리 아파. 자, 채권 양도가 유효한데 그게 사행위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또 무효네. 무효다. 무효. 그죠? 사행위로 취소되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럼 취소 효과, 사행위 취소 효과는 민법 제 407조에 나옵니다. 사행위 취소는 민법 407조에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예. 406조가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407조 여기 보면 전조에 규정한 사회 취소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 취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취소를 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합니다.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 사행위로 취소해봐도 취소 효력을 받는 자는 이 사회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그에서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이들 원고 피고 이들 사이에서만 사행위가 법률행위가 무효화된 거, 취소된 걸로 다루고 피고가 되지 아니한 채무자, 이 사행위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유효한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런 경우가 채권자 취소권이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 취소 판결을 가지고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자, 그런 관계. 자, 근데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효력이 있다. 자, 이런 관계인데, 자, 이제 채권 양도행위가 사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면 채권 양도는 그러면 채권 양도 무효죠. 누구 사이에서? 예?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 사이에서가 아니고 이 채권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 양수인을 피고로 잡아가지고 사회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채권 양수인과 원고인 사회 취소 취소 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가 무효인데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그게 바로 사행위 취소의 법리입니다. 사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죠. 예? 다 상대효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양도인과 사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 효과는 지금 여기 판례에서는 그 채무자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채권 양도인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사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 압류 채권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안 미친다고 그럽니다. 아까 407조에 보니까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취소 효과가 그 취소 효과가 그 이전에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례가. 이게 뭐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데 어려우면 다음에 이 판례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이 강의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너무 저도 힘드네요. 자, 이게 사실관계는 제가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어떤 관계냐면, 자, 임차인 둘이서 공동으로 보증금 원래 1억 2천인데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개요입니다. 공동 임차인 두 사람이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한 군데 어디 임대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도 이게 보증금 반환 받을 때 대략 뭐 한 4천만 원씩 2분의 1씩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의 채권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요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공동 임차인 AB가 있었는데 AB라고 합시다. A와 B. SA가 왜 나오냐? SA가 왜 나오냐고요? 잘못 쳤으니까 나오지, 이 사람아. 그죠? 잘못 쳤으니까 나오지. SA가 왜 나오냐, 그래. 자판을 잘못 뜯었으니까 그러지. 예. 자, 공동 임차인이 A, B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압류를 당했어요. 압류를 당하고, 이 A가 B한테 또 돈을 줘버려요. 채권 양도를 해버려요. 압류당한 주제에 별짓 다 하고 있어. 아유. 자, A가 B한테 채권 양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보증금 8천 중에 자기 몫이 4천이라 치면 4천만 원 자기 몫을 이제 공동 임차인 B한테 네가 받아라 하고 넘겨버렸겠죠. 채권 양도. 자, 이래가지고 이 압류 채권자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이 채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2번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채권 양도는 무효죠. 얼마만큼? 2천만 원 한도만큼 무효입니다. 그렇죠? 압류 채권자가 주장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입 다물고 꼭 다물고 있으면 압류해놓고 꼭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이 사람이 돈 내놔라고 주심의 소를 제기하든가 뭔가 돈 달라고 해야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압류해놓고 꼭 다물고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불거집니다. 그 사람 빼놓고 계속 문제가 흘러가 버립니다. 왜? 상대적 효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저 하다가 나중에 압류 해지해 버릴 수도 있고요. 저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거 사람 마음이 갈대밭이라 갈대밭에가 사진 많이 찍지 마세요. 마음이 갈대가 됩니다. 사람 마음이 갈대라 저 압류 또 저래 해놓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저런 상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보면 채권 양도 4천을 그냥 해버립니다. 여기 2천 압류 당했는데 그거는 그때 지가 뭐 떠들고 나오면 그때 생각하면 되고 하고 일단 4천 양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채권 양도 4천은 2번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2천만 원만큼 무효이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채권이 제대로 넘어간 겁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이런 상태에서 후발주자 이제 일반 압류 채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가 이것 봐라 돈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채권 양도를 사행위로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때 이제 저기 임대인 있죠. 임대인은 아유 머리 아파가 공탁을 해버렸어요. 예?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압류당하고 채권 양도하고 생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아이 머리 아파가지고 공탁수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 공탁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혼합 공탁을 했는지 집회 공탁을 했는지 그거는 사실관계 안 나와 있고 여하튼 공탁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 사회 취소한 채권자가 공탁금이 공탁소 있는 그 중에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이 머리 아픈 사람, 이 시끄러운 사람, A, 이 사람 몫이기 때문에 그 4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사행위를 취소하고 그 출급 청구권을 사회 취소 채권자한테 양도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었냐면 이거죠. 이 압류 채권자 목 2천 이거 빼놓고 가져가야 안 되냐. 천만의 말씀. 4천만 원 다 반환하라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채권 양도는 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을 뿐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다 채권 양도는 4천이 된 걸로 봐야 한다. 그러면 사행위가 4천이 아니냐? 그럼 사회 취소하면 4천만 원 반환해야지. 자꾸 저 2번 압류 채권자는요. 아 그거는 상대적 효력이라니까. 그 사람이 내 채권, 내 피보전 채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상대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채권 양도 4천 됐잖아. 유효하게. 맞죠? 압류 채권자가 내한테 대해서는 그 말 안 돼. 그건 당신하고 얘기고 온 세상 사람 이 지금 사회 취소 들어간 채권자가 볼 때는 채권 양도가 4천이 된 겁니다. 예? 유효하죠. 그러면 그 취소했으니까 뭘 돌려받아야 돼? 4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저 위에 2번은 2번은 지가 알아서 하면 돼. 이게 상대적 효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 하라. 이게 상대적 효력입니다. 그죠? 자, 저는 이래 하고 그래서 판결 요지 한번 더 보고 하여튼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는 쉽습니다. 그죠?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 효력이다.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떠들고 나올 때 그래 하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게 상대적 효력이죠. 그러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 양도는 유효지. 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를 볼 때는 나는 압류 안 했어. 그러면 채권 양도는 내한테는 다 유효해. 그거 사회 취소하면은 그거 다 취소지. 그럼 반환 범위는 그거 다지. 왜 압류 채권자 제 거를 왜 빼냐고. 그거 상대적 효력 아니냐고. 걔한테 가서 알아봐. 이러고 다 받으면 된다. 그래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회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 효과는 사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예, 이래서 압류한 채권자는 그끼리 해결하고 또 여기는 여기끼리 해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결하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